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주차 논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8쪽 9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볼게요. 강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게 치다는 뜻이죠. 세게 침. 또 급등, 급격하게. 등 오르다. 투가 뚫을 투 통과할 과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빛이나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하다. 그죠? 장애물이 액체나 빛에 통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생장기는 생물이 자라는 단계 라는 뜻이고요. 추산, 미루어 짐작으로 생각하다 혹은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1번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2010년 극심한 가뭄이 러시아를 뭐했다? 심하게 때렸다, 강타했다. 2번 온도의 상승은 곧 곡식의 땡땡이 길어져 자라나는 시기가 길어져 생장기가 길어진다. 3번 식량 부족과 물가 뭐뭐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갑자기 올라 급등. 4번 햇빛과 열기가 온실의 유리 지붕을 뭐했다? 투과했다. 5번 같은 해 텍사스주에서는 농부들이 건조한 기상 조건 때문에 약 52억 달러를 손해 본 것으로 추산, 미루어 계산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10번 자, 고갈되다, 없어지다, 물이 말라서 없어지다, 매립하다,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우다, 취약하다, 무르고 약하다. 열파, 열 전도에 있어서 열의 파동을 줄여서 열파라고 합니다. 네, 다음 11번 봅시다.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온실 효과가 뭐예요? 온실 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효과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를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온실 효과가 생기는 원인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표면은 일정한 온도 15도를 유지해요. 그럼 나머지의 온도는 뭐야? 대기로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대기로 방출해서 어디까지? 우주 공간까지 투과해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체들만 방출하고 나머지는 우주 외부로 방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지구 표면에 닿았다가 이게 다시 지표면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복사고요. 이 지표면에서 흩어지고 남은 기체는, 그러니까 지표면은 15도를 유지하니까 남은 기체, 남은 복사판은 다시 우주 바깥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이 우주 바깥으로 방출하지 못하는 기체가 있어요. 그것을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외부로 방출되지 못한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암모니아, 그 다음에 오존, 이산화질소가 있어요. 그런 이러한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CO2, 메탄, 프레온가스 등은 뭐야?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 그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많이 사용하면 온실 효과가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속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자, 태양 에너지가 빛을 발사하면 이 에너지가 땅에 복사됩니다. 지표면에서요. 근데 이렇게 복사된다는 것은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흩어지면 이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지구 외부인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는데 그 방출 과정에서 우주 공간까지 방출되지 못하고 다시 방출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바로 뭐예요?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오케이? 이 온실가스는 이런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들이 그죠? 대기로 배출되면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온실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대기가 더 많은 열을 가두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다. 이런 과정을 과학자들은 뭐라고요? 지구 온도가 점점 상승되는 것,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13번을 봅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지역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어요.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법, 즉 대안은 뭐예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뭐야? 화석 연료가 되니까요. 화석 연료는 뭐예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산림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숲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한다.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태양 에너지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13번 문제를 보면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1번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이제 지구의 빙하가 점점 녹아져서 바다의 높이가 높아진다. 맞는 거고요. 가뭄과 물 부족 현상 이게 뭐예요?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3번 홍수로 인한 농작물 파괴 이것도 기상 이변에 해당하고요. 여름 평균 기온 상승도 기상 이변에 해당하는 거고요. 곡식의 생장기가 단축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 생장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곡식의 생장기가 단축이 되는 것은 기후 때문이죠. 그죠? 지구가 더워져서 곡식, 생물의 생장기가 단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음 14번 단어 문제 봅시다. 재량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재량이라 하고요. 유기체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계량 그러면 품종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품종을 바꿈. 이런 뜻이고 유독 독이 있다는 뜻이죠. 독이 독독자거든요. 이윤 그러면 장사나 이런 것으로 뭘 남김? 이윤을 남김 하죠. 그래서 이 이윤은 어떤 활동을 통해 남은 돈을 말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봅시다. 20세기 이후 품종 땡땡은 첨단 과학 분야가 되었다. 품종이 바뀐 것은 그러니까 개량이 되겠죠. 2번 그리고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지에게 뭐 될 수 있다? 유독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독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독이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지에게 독을 퍼뜨릴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유전공학은 어떤 유기체는 뭐예요? 큰 덩어리에 일정한 작은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유전공학은 어떤 유기체의 바람직한 형질을 다른 유기체에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4번 유전자 변형 여부를 성분 표시 라벨에 밝히는 것은 생산자의 재량, 생산자의 생각에 달려있다 는 거죠. 그 다음 5번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대 농기업들이 무엇을? 이윤을 극대화하고 세계 식량 생산을 재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종자와 식물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15번 볼게요. 형질이라는 것은 사물의 생긴 모양과 성질, 첨단, 유행 이런 뜻이고요. 자사, 자기 회사, 그죠? 자기가 속하여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봅시다. 유전공학을 통해 이렇게 창조된 동식물을 땡땡땡 또는 유전자 조작 생물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 생물과 같은 말은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변형 생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생물체 유전자 중에서 유용한 것, 필요한 것을 취해서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에 삽입해서 유용하게 변형시킨 생물을 우리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합니다. 17번 현대의 과학자들은 땡땡을 이용해 병해충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죽이는 살충제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곡물로 만들어냈다. 이런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유전공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전공학은 정확히 뭐냐?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는 윗글을 읽고 문단별 주제 문장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각각 총 7문단이네요. 자, 그럼 1문단 먼저 읽어봅시다.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제목이 유전자 변형 기술 제2의 녹색 혁명을 불러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네요. 자, 첫 문단.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의 식량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은 제2의 녹색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기술은 제2의 녹색 혁명인데 그 이유는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핵심어는 유전자 변형 기술인 제2의 녹색 혁명이네요. 농사는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가뭄이나 냉해라도 닥치면 1년 농사를 망치기 일쑤다. 냉해가 뭐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해를 보는 것을 말하죠. 더욱이 오늘날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고 병충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비닐하우스처럼 인공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재배 면적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작물 자체가 이런 악조건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작물 자체가 악조건을 그죠? 이런 악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유전자 변형 기술은 이런 기대를 현실화하였다. 자, 계속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 8개국 농업
장관 회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려는 식량 생산량이 2050년까지 지금의 2배가 되어야 한다고 즉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 유전자 변형 작물이 식량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러면 여기 1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가 될까요? 바로 유전자 변형 기술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이게 이제 1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2문단 봅시다. 하지만 식량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1984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20억 명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농업 생산량만 꾸준히 나와도 그죠? 12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 수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식량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굶주린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기아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단은 기아 문제는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고 분배의 문제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자, 3문단 계속해서 봅시다. 자, 농작물은 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농작물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재 전 세계 곡물 시장은 몇몇 거대 곡물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남은 곡물을 바다에 쏟아버릴 정도로 기업 이윤의 논리에 충실하다. 누가요? 거대 곡물 기업들이요. 거대 곡물 기업들이. 자,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식량 원조만으로는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갈등과 재개발 국가의 저개발 국가의 대응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식량 분배 체제라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선진국에서는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는 반면에 후진국에서는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부조리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제 식량 재분배가 문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식량을 버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식량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의 분배의 문제다 라는 것이죠. 현재의 식량난이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기인한다 원인이 된다는 것이라면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3문단은요. 이 문단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3문단은 식량 부족 문제는 국제 정치적 갈등과 저개발 국가의 대응 문제이므로 유전자 변형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문단 볼게요. 4문단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아킬레스건은 안전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까닭에 안전성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이 관문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다. 만약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합격점에 못 미친다면 식품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단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 변형 식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들여보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요.
한편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기존 농작물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기존 농작물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기존 농작물과는 달리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성도 기존의 농작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험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뭐예요? 기존의 농산물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자죠. 의 입장을 실질적 동등성이라고 하고, 후자의 입장은 아니다. 제조업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성도 기존의 작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후자의 입장.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예를 정리해 보면 5문단.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GMO의 안전성에 대해 기존 농산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실질적 동등성으로 보는 입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 원칙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다음 6문단 봅시다.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육종에 주목한다. 육종이란 품질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어가 GMO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이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종류에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육종이란 농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품질을 개량하거나 우종생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우종생은 뭐야? 품질이 뛰어난 종자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식탁에 오르는 식품 가운데 육종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육종은 다반사로 행해지면서 품종이 개량된 농작물을 두고 어느 누구도 그 작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육종은 자연적 돌연변이나 인공적 교잡을 통해 실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육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과를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긴 돌연변이나 인공적 교잡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육종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이란 이런 불편을 일거에 해소해주며 실질적으로 육종을 단기간에 실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한 사람들. 그럼 아까 실질적 동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 농산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이런 불편을 일거에 해소해주며 일시적으로 육종을 단기간에 실시한 것일 뿐이라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육종을 거친 농작물이 안전하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도 당연히 안전하고 재배와 유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뭐하다고? 안전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7. 사전 예방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농산물보다 까다로운 기준의 안전 규칙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이죠. 유전자 변형식품을 유전공학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인류 최초로 탄생한 새로운 생물체로 본다. 육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육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적인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긴 것, 인공적 교잡을 통해 생긴 것을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변형식품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전 예방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종이 오랜 기간에 걸쳐 동종이나 비교적 가까운 종 사이의
통해 이루어졌다면 유전자 변형식품은 종의 경계를 초월하여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은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식품은 뭐야?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며 반드시 과학적 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전자 변형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 나아가 인류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안전하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될 때까지 유전자 변형식품의 재배 및 유통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 예방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은 안전성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네요.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는요. 유전자 변형식품이 처음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 식량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식량 분배가 문제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적 갈등과 저개발 국가의 대응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GMO 식품은 만약에 현재 우리 식탁에 아주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GMO에 대해서 사전 예방 원칙을 주장한다. 사전 예방 원칙이란 일반적인 식품과 달리 까다로운 안전성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는 입장이고, 다른 입장은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실질적 동등성이란 GMO도 일반 농산물과 같은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사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이제 GMO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다룬 글이었네요. 그 다음 19번 문제는 다음 전체 내용을 요약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지문 한번 봅시다. 총 4개의 문단으로 있는데요.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1문단 봅시다. 세계 지도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 주요 도시나 바다나 하천을 끼고 있어서 인간 사회 운명이 해양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해양과 육지의 경계인 연안 지역은 토지와 경제, 강어기의 생태적인 생산력, 항구와 만의 형태와 담수의 조건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안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위협을 받고 있다. 자, 그럼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연안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죠?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2문단 봅시다. 오늘날 인간의 문명에 의해 초래된 지구온난화는 2가지 방향에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문단은 해수면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네요. 하나는 수온 상승에 의한 해수부의 부피 팽창이고, 다른 하나는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야기된 전체 수량의 증가이다. 2가지 이유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네요. 남극 빙하가 용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붕괴될 경우 전 세계적인 해수면의 평균 수위는 60m 이상 상승된다. 특히 남극의 빙하는 해저 산맥에 뿌리를 두고 있어 다른 지역의 빙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이 지역에서 약 5도의 기온 상승만 일어나도 이곳의 거대한 빙하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수온 상승에 의한 해수부의 부피 팽창. 하나. 두 번째는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바다로 유입된 전체 수량의 증가. 요 두 가지가 중심 내용이 되겠어요. 특히 위험한 것은 뭐다? 남극의 빙하이다. 3문단 지질학적으로 볼 때 해양과 육지의 경계는 계속 변한다. 지금까지 해수면의 변화는 워낙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비교적 안전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요? 해수면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지구의 기온 상승은 이런 상황을 급변시키고 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표층수의 팽창과 고산지대 및 극지대의 만년설과 빙하의 급격한 용해로 인해 해수면의 변화는 가속될 것이다. 자, 여기서 바다 표면이란 얘기예요. 표층수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바다 표면의 팽창과 고산지대, 그러니까 산이 높은 지대 및 극지대가 이제 남극, 북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의 만년설은 밀물대죠. 밀물이라는 것은 해수면이 높을 때의 조류, 물의 흐름으로 인해 연안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습지대와 연안 산림지역은 그 전체가 생존을 위협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 이제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온실 효과로 인한 피해. 다음 문단. 한편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으면서 네팔, 중국, 인도 등 중국 주변들의 환경 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 야생동물 기금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히말라야 일대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매년 평균 10에서 15m씩 불어난 물로 호수가 넘쳐 대규모 홍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관계용수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20-30년 내에 이들 만년설이 녹아내리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물에 의지에 사는 10억 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 5문단에서는 만년설이 녹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이 글 전체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해수면 상승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이죠.
특히 남극의 빙하가 용해 녹게 되면 해수면의 수위가 60m 이상 상승하는데 최근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가 홍수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이다. 한편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주변 국가의 환경 재앙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요약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3주 논술 첫 번째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봅시다.